아이스크림? 유스크림 최민호의 아이스크림. 안녕하세요. 최민호의 아이스크림 진호박입니다. 안녕하세요, 최민호입니다. 작가님 들어오실 때 보니까 마스크를 착용하셨던데 물론이죠. 물론 우한 폐렴 때문이죠? 그렇습니다. 마스크를 하는 게 뭐 저를 위한다기보다는 상대방을 위해서 제가 마스크를 하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꼭 마스크 하시기 바랍니다. 악수도 목례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보다는 항상 상대방을 배려한다는 뜻이죠. 지금 우한 폐렴이 생각보다 훨씬 심각한 것 같습니다. 네. 전 세계적으로 비상이 걸렸는데요. 날만 새면 확진자와 희생자가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어서 아직 우리나라에서 사망자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중국인들은 전 세계적으로 불가촉 국민으로 취급받는 것 같은 정말 안타깝고 무서운 일입니다. 맞습니다. 앞으로가 정말 걱정이에요. 지금 이런 추세라면 일상생활 자체가 위협을 받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다 듭니다. 앞으로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질 것도 같아요. 가장 먼저 경제적으로 타격을 받지 않을까 싶습니다. 맞습니다. 오늘 뉴스 보니까 자동차 공장들도 다 가동을 맞습니다. 멈췄다고 그러잖아요. 더구나 중국에서 조류독감이 발생했다고 하는데 우리나라에 옮기지 않을까 사실 걱정도 그러게 말해요. 조류 독감까지 들어온다면 이게 참 설상가상이죠. 뭐 어쨌든 경제가 우선 제일 걱정이 됩니다. 요즘 식당이나 카페나 이런 데 가도 손님 수가 쭉 줄었더라고 하고 많이 줄었더라고요. 음식점이 사람들이 없으니까 농사 짓는 농축산물도 아무래도 판매가 안 되고 그러니까 농민들도 지금 굉장히 타격이 크다고 그래요. 저는 또 아직 시간이 있습니다만은 4월에 올해 국회 총선이 있지 않습니까? 이 선거에도 좀 지장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제 생각에도 선거에 적지 않은 지장이 있을 것 같이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그 선거운동이라는 것이 그 후보자가 일일이 사람을 유권자들하고 직접 만나서 만나고 악수하고 이야기 나누고 그러는데 만나지도 말라, 악수하지도 말라, 이야기하지도 말라 그러면 그 선거운동이 어떻게 되겠어요? 더더구나 이 후보자들 입장에서는 많은 사람을 만나는 사람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럼 이분이 만약에 그 말하자면 무증상 감염이라고 그러는데 심각한 증상에도 안 났는데 만약에 감염의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잘못하면 이 후보자가 슈퍼 전염자라 그러나요? 슈퍼 전파자가 될 가능성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 그 유권자들도 후보자 만난다는 것이 좀 꺼리지 않을까요? 좀 걱정이 됩니다. 그렇다고 선거를 안 할 수도 할 수도 없는 없고, 일이고 굉장히 연기할 수도 없고. 정말 심각한 일인 것 같습니다. 4월 2일부터 14일까지 선거 운동 기간이죠. 그렇죠. 그때까지 완전히 진압이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정말 그렇다면 다행인데 그렇죠? 만약에 선거운동 기간은 14일인데 만약에 후보자 하나가 좀 발열이 돼서 정말 생각하고 싶지 않은 그런 일이죠. 14일 동안 격리돼야 되는 맞습니다. 건데 맞습니다. 그럼 선거운동이 되겠습니까? 아마 올 선거가 이것 때문에 선거운동이나 선거 문화도 근본적으로 좀 바뀔 수밖에 없는 그런 지장을 받지 않을까 그런 정도로 생각이 돼요. 우한 폐렴이 그런데 그나마 다행인 것은 메르스나 사스보다 치사율이 낮은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맞아요, 하고 있어요. 맞아요. 치사율이 낮은 것도 다행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그 메르스 치사율이 30% 정도로 네, 돼 네, 있죠. 그렇게 저희들이 알고 그리고 사스가 한 10%. 네, 10%죠. 지금 우한 폐렴은 현재까지는 2%인데 좀 올라간다고 그래요. 지금 4%까지 보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거는 확률적 통계 개념이고요. 환자 입장에서는 그 확률이 별로 의미가 없어요. 제가 맞습니다. 3%에 들어갈지 맞습니다. 들어가면은 맞아요. 얼마나 위험한 네, 거예요. 네, 네. 그러니까 정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우리 온 국민들이 우선 우한 폐렴에 그러니까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도록 조심하는 게 맞습니다. 가장 그게 중요할 것 최선인 것 같습니다. 같아요. 네. 에볼라나 메르스나 사스나 우한 폐렴이 모두 동물로부터 나온 바이러스라고 하는데 맞지요. 아직 백신이 개발되지 않았습니다만 그동안 얼마나 희생이 되었나요? 혹시 통계를 알고 계시나요? 제가 좀 조사를 해봤는데요. 그 에볼라 바이러스가 1976년에 발견됐어요. 네. 그 발견된 이래로 1,200명이 희생이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스는 2003년경인데 세계적으로 한 30개국에서 812명. 그리고 메르스는 2012년에 발생이 됐죠. 네. 근데 2018년까지
이것도 27개국에서 약 750명이 사망을 했다고 그래요. 근데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에 의한 우한 폐렴이 뭐 어제까지 한 500여 명 가까이 이제 사망했다고 중국에서 그러니까 이 절대로 가볍게 볼 일이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계속 진행되고 있으니까. 네네네. 근데 그 역사적으로요, 그 전염병 때문에 한 나라 또는 한 시대가 통째로 무너진 예가 많습니다. 맞습니다. 대표적인 게 중세기 유럽의 패스트가 아닐까 싶네요. 그럴 것 같아요. 사실 우리가 17세기라면 별로 안 됐잖아요. 한 300년밖에 안 됐는데 전염병하고 인간이 싸우면 인간이 완전히 완패했습니다. 그렇죠. 그 전염병 역사에 기원전 400년경 그 그리스 아테네라고 너무나 그 우리 인류 역사상 최초의 민주국가 아니겠어요? 그 아테네가 무너진 것이 스파르타 간의 전쟁, 그걸 펠로폰네소스 전쟁이라고 그러는데 그런데 사실은 아테네에 역병이 돌아와서 무너졌다는 소리 있어요. 그때 전쟁이 한창 그 진행될 때 갑자기 무슨 알 수 없는 역병이 돌았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테네 군인하고 민간인들 4분의 1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러는 바람에 아테네가 스파르타한테 졌는데 아테네가 스파르타한테 그 펠로폰네소스의 전쟁에서 진 것으로 인해서 아테네가 무너졌지만 그리스가 세계사 역사의 무대에서 쇠퇴하는 그런 계기가 됐다는 거죠. 그리고 그 사상 최강의 그 대제국이었던 로마도 뭐 전쟁에는 속수무 치겠습니다. 서기 한 165년경에 안토니우스 역병이라는 게 발병이 됐는데요. 15년 동안에 유럽 전역에서 500만 명이 죽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때 세계 인구가 약 2억밖에 안 됐거든요. 대단하네. 그러니까 얼마나 큰 희생이었겠어요. 그리고 또 로마 시대인데 서기 541년경에 유스티니아누스라는 역병이 또 발생을 했어요. 하루에 1만 명이 죽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유럽 인구가 반으로 줄었고 그래서 로마 제국이 휘청거리게 됐죠. 로마가 멸망한 원인에도 이런 전염병이 있다라는 그런 주장을 하는 굉장히 학자들이 있죠. 두려운 얘기인데요. 맞습니다. 두려운. 근데 이런 건 작은 거예요. 진짜 큰 거는요. 지금 진호 박사께서 말씀하신 중세 때 흑사병. 저 들어봤죠. 흑사병. 패스트로 인해서 사망한 희생자 수가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혹시? 얼마나 됩니까? 그 당시 전 세계 인구가 약 3억 5천이었는데요. 1억이 죽었습니다. 전 세계 인구의 3분의 1이 3분의 1이 그때 희생됐다는 거예요. 대단하네요. 패스트가 원래는 그 쥐와 같은 그런 설치류의 맞죠. 질병이었는데요. 맞습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인간에게 전염성을 띠게 되면서 가공할 질병으로 이렇게 성장한 거죠. 맞죠. 말하자면 뭐 코로나 바이러스처럼 신종 바이러스였던 뭐 그런 바이러스죠. 그렇죠. 폐혈성 패스트는 발생한 지 24시간 내에 사망한다고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거 어제 병에 걸려서 오늘 네, 맞습니다. 사망한다는 거 아니겠어요? 뭐 이게 정말 끔찍한 일인데요. 근데 이 패스트가 이 중국의 아시아 대륙에서 이것도 유래됐다는 거예요. 원래는 그 아시아, 중앙아시아 쪽인데 인도 쪽에서 이 패스트가 원래는 풍토병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것이 이제 유럽으로 전파된 게 한 14세기. 그러니까 몽고군이 바로 유럽을 침범하면서 움직였던 경로에 따라서 이 패스트가 그대로 따라서 유럽으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 당시 몽고의 킵차크 칸국이라고 하는 그 부족 국가가 있었는데요. 그때 그 킵차크 칸국의 자니베크 칸이라고 하는 황제가 그 패스트로 인해서 사망한 시체를 투석기에 담아가지고 유럽의 그 성 안에 쏴서 집어 던졌습니다. 페도시아라는 그 도시의 성이었는데 사실 이 패스트는 유목민들한테는 그리 위협적인 병이 아니었대요. 왜냐하면 유목민들은 쥐가 그렇죠. 들끓지가 않습니다. 쌓아놓지 않으니까. 맞죠. 곡식을 쌓아놓지 않으니까. 근데 유럽은 농경국가이기 때문에 이 저 광마다 창고마다 가득 채워놓죠. 그러니까 이제 쥐가 들끓는 거죠. 그래서 이 시체를 그 성 안에 던져 넣었더니 여기서 패스트가 이제 만연이 되면서 그 결과가 실로 엄청난 결과를 이제 자아낸 거죠. 그 시신을 그 페도시아 그 성곽에 쏘아 보낸 이후로 불과 6년 만에 3천만 명이 죽었습니다. 대단하네요. 그 당시 유럽 인구의 약 3분의 1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패스트가 주기적으로 18세기까지
주기적으로 유럽에 이제 강타하기 시작했는데 영국 같은 경우에는 1361년 그리고 그 이후로 120년 동안 인구의 절반이 줄었습니다. 아, 대단하네. 그리고 1665년도 패스트 발병했을 때는요. 런던 인구의 20% 10만 명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희생이 되다 보니까 중세라는 시대가 무너지는 결과를 낳게 됐어요. 뭐 귀족들의 부와 권력이 다 무너진 거요. 그리고 패스트 때문에 기독교의 권위가 땅에 떨어졌죠. 아무리 기도를 해도 안 낫기 때문에 정말 그렇겠는데요.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르네상스가 찾아오게 되는 그런 엄청난 문화의 변혁이 바로 이 패스트 때문에 일어났다는 거죠. 정말 어마어마하네요. 제러드 다이아몬드의 총균세라는 책을 보면 아메리카 대륙을 정복한 것도 세균이 큰 역할을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그러네요. 우리 보통 이제 이 아메리카 대륙에 건너간 유럽인들이 그 총으로 네. 그때 이제 아메리카 대륙에는 총이 없었으니까요. 그렇죠. 그 잉카 제국하고 그렇기 때문에 총칼로 원주민을 제압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데 사실은 역사학자들은 그 원주민들을 정복하는데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은 유럽인들이 가져간 전염병이었다는 거예요. 원래 아메리카 대륙은 그 유럽인들의 전염병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전염병 자체가 유행한 역사가 별로 없대요. 그렇죠. 그런데 유럽인들이 상륙하면서 전염병의 병균도 같이 상륙한 거죠. 그러면서 이 전염병균이 아메리카 원주민들을 거의 학살 수준으로 희생을 시켰죠. 완전히 전염병이 살상 무기가 되어버렸네요. 그렇습니다. 그 전염병이 그때는 아메리카 대륙에는 없었던 천연두, 홍역, 그리고 인플루엔자 이런 바이러스성 전염병이었다는 거예요. 그 천연두는 말이죠. 멕시코, 페루 이쪽 지역의 원주민들을 수십만 명을 아주 도륙하다시피 했죠. 만약에 이 전염병이 아니었더라면 유럽인들이 남미를 이렇게 손쉽게 점령하지는 못했을 것이다. 라는 게 학자들의 결론이고요. 예를 들어서 1518년에 스페인의 코르테스 부하는 불과 800명이었습니다. 800명인데 이 800명의 군사들이 30만 명의 도시 테토노티틀란이라는 도시가 있었어요. 네. 그 테토노티틀란 도시를 공격했을 때 천연두가 그 30만 인구 중에 15만 명을 말하자면 희생시킵니다. 그러니 아무리 800명 군사가 되고 네, 네. 30만의 도시를 정복할 수 없던 것이 천연두가 해낸 거죠. 이 천연두는 남미뿐만이 아니었어요. 호주에서도 이제 그때는 호주가 좀 독특한 대륙이잖아요. 천연두가 호주에 상륙하면서 원주민 중에 50%가 희생이 됐고요. 그리고 아프리카의 카나리아 제도라는 데가 있습니다. 여기는 천연두 때문에 전멸을 했어요. 전 인구가 다 인종이 전멸. 다 없어졌어요. 이렇게 엄청난 희생이 있어서 천연두로만 이제까지 사망한 인구가 약 3억 명이 된다고 그래요. 아, 대단하네요. 그 이집트의 람세스 5세라고 우리가 네, 유명한 네, 이집트 네, 파라오가 네. 그 미이라에서 천연두 흔적이 발견됐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학자들은 인류 최초의 전염병이 천연두다. 뭐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저도 있습니다. 사실은 그 천연두란 얘기를 오래전에 들어봤어요. 저한테는 오래전에 한국에도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제가 우리도 제 기억이 나는데요. 대단했죠. 네, 대단했죠. 천연두 얘기 기억하고 있는데 충격이네요. 우리나라는 어땠습니까? 그러면 제가 사실은 천연두라는 그 말을 지금 들으니까 어렸을 때 들었던 그 기억들이 생생한데 우리도 역사적으로 전염병에 시달렸던 그런 시기들이 많았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나라라고 전염병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었죠. 연병이니 맞습니다. 호열자니 하는 병들이 다 전염병이었는데 연병이라고 하는 것은 장티푸스를 말합니다. 우리나라 삼국사기 기록에도 연병의 기록이 나와요. 그 당시는 여역이라고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 장티푸스가 여름에 많이 걸리기 때문에 그렇죠. 연병이라고 했지요. 그리고 호열자라고 하는 것은 콜레라인데 왜 호열자라는 이름이 붙었냐면 호가 호랑이 호자예요. 열이 찢는다는 뜻이에요. 콜레라에 걸리면 마치 호랑이한테 살이 뜯겨 먹히는 것처럼 아픈 그렇게 것을 아팠다. 그래서 호열자라고 이렇게 이름이 붙여졌다고 그래요. 그래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근데 이 콜레라가 원래 우리나라는 없었어요. 네. 바로 인도의 풍토병이 1822년에
일본을 거쳐서 그리고 우리나라 고종 때 처음 들어왔다 그럽니다. 그러니 처음에 이 콜레라 호열자가 우리 고종 때 우리 백성들한테 돌았을 때 얼마나 그 고통스러웠겠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이 콜레라를 괴질이라고 불렀는데 기록에 의하면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한 집에 들어가면 콜레라가 그 집 사람이 다 죽고 이 거울에서 저 거울로 칡넝풀 덩풀까지 뻗어가면서 마치 불길처럼 퍼져나간다.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이게 바로 호열자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천연두 그러셨는데 그때 우리는 이제 그걸 마마라고도 마마라고 하죠. 진짜 저희 두창이라고 네. 그러시네요. 생각납니다. 마마. 근데 이 천연두에 걸려서 2주간 버티면 생존이 돼요. 근데 2주를 버티지 못하고 대부분이 사망을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사망했다 하더라도 얼굴에 자국이 남죠. 이 천연두가 우리나라에도 대유행을 했었어요. 6.25가 한창이던 1951년에는 천연두로 인해서 10,000명이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또 천연두뿐인가요? 우리 홍역이라는 말, 우리 홍역을 치른다 이런 유명하죠. 자유로울 수 없죠. 홍역은 특히 어린아이들 어린아이뿐만 기억합니다. 아니라 홍역은 일생에 한 번은 꼭 거친다고. 맞습니다. 우리가 뭐 재구실 이런 말이 있는데 그게 홍역을 뜻하는 말이래요. 그러니 이 홍역에 한 번 걸렸다 그러면 아주 사망률이 얼마나 높았는지 콜레라와 천연두, 홍역 이것을 우리나라 3대 전염병으로 꼽혔죠. 맞습니다. 그것뿐인가요? 폐병이라고 해가지고 폐결핵. 이 결핵이 굉장히 무서웠습니다. 그 기록에 보니까 그 일제시대 때인 1937년에 이 폐결핵으로 인해서 한 해에 돌아가신 희생자가 5,973명. 1960년대 6.25 끝나고 결핵 환자는 우리나라에 50만 명을 육박했다고 합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폐결핵 그러면은 옛날에는 지금의 뭐 여러 가지 무서운 디지스들이 많지 않습니까? 뭐 암이라든가 옛날에 지금은 폐결핵 그러면 뭐 이렇게 치유되고 고쳐져 큰 병이라고 생각하는 옛날에 제 기억에 폐결핵 걸리면 일단 뭐 그는 사형 선고를 받은 거라고 저는. 사형 선고를 받은 거고요. 그리고 폐결핵 걸리신 분들이 이제 각혈을 하시면 이게 전염이 되잖아요. 맞습니다. 그 생각이 나네요. 네. 독감도 무시 못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1918년에 스페인 독감이라는 게 유행한 적이 있어요. 네. 우리나라에도 그게 들어왔어요. 그게 1919년인데 3.1운동이 일어난 해죠. 그때 스페인 독감으로 전 세계적으로 약 5천만 명의 사람들이 이제 목숨을 잃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그때 우리나라 인구의 절반인 740만 명이 감염이 됐고요. 그중에서 14만 명이 1919년 한 해 사망했다고 그래요. 이렇게 우리 작가님 얘기를 듣다 보니까 거의 이 전염병은 무기에 가까운 뭐 무기보다도 혹시 더 사람을 살상하는 무기보다 원자탄이죠. 뭐 정말 더 무서운 그런 살상 무기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정말 끔찍한데요. 그렇지만 현대 와서도 사실은 전염병은 인류와 계속 싸우고 있죠. 맞죠. 새로운 신종 바이러스가 계속 생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사실 17세기에 들어서 그 영국의 로버트 후크 또 네덜란드의 과학자가 현미경을 개발하면서 미생물의 존재를 처음 보게 알게 되는 되죠. 거죠. 네. 그 전까지는 전염병은 우리 인간들이 하늘이 내리는 징벌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인류의 역사를 대략 한 200만 년으로 볼 때 199만 9,600년 동안은 전염병에 대한 정체도 몰랐고 대책을 세울 수가 없었죠. 그러다가 인공적으로 그 면역 능력을 갖춘다고 하는 그 백신을 처음 만든 분이 19세기에 파스테르입니다. 네. 그분은 생물학자였죠. 그리고 20세기에 들어와서 뭐 그 유명한 영국의 플레밍이 만든 페니실린, 그 세균을 죽이는 항생제를 만들면서 비로소 전염병류가 인류의 반격이 시작이 되면서 이제 인간이 그 전염병을 정복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은 과학적으로 또 의학적으로 많은 발전이 이루어져서 전염병 위세가 정말 과거와 같지는 않지만은 그러나 그 전염병이 새로 계속 진화하고 변이되기 때문에 지금도 여전히 무서운 일이죠.
맞습니다. 천연두는 1979년 이후 환자가 발생하지 않고 있다고 그렇다고 제가 알고 그러죠? 있거든요. 예. 천연두 바이러스는 연구소에나 가야 이제 구경할 수 있는 아주 오래된 것으로 내놨는데 최초의 병원체가 될 것이라고 하네요. 인간이 승리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맞습니까? 그렇죠. 인간이 정복해 나가고 있는 거죠. 네. 그렇지만 아직도 부족하죠. 이번에 코로나 바이러스도 네, 이제 맞습니다. 갔습니다만 저는 그 스티브 잡스가 돌아가시죠 전에 인류는 핵무기에 의해서 희생되는 인구보다 바이러스에 의해 희생되는 인구가 훨씬 많은데 핵무기 개발 연구에는 천문학적인 돈을 쓰면서 바이러스를 퇴치하는 연구에는 투자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 바이러스 연구에 보다 투자할 것을 촉구하는 그런 말씀을 남겼죠. 뭐 정말 전염병과의 싸움은 여전히 인류의 숙제지요. 전염병 균도 만만치 않죠. 미생물도 사실 계속 이렇게 진화하고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렇게 간단한 생명체도 살아남기 위해서 끝까지 맞습니다. 또 계속 진화하고 변화되고. 저 전염병 그 병원균 바이러스도 말이죠. 나름대로 굉장히 애쓰고 있어요. 맞습니다. 그 대표적인 이제 에이즈 같은 거 아닐까 싶어요. 그 인간의 면역 체계를 거의 마비시키는 건데 이것도 현재 의료 수준은 뭐 완치가 불가능할 정도로 이 바이러스나 전염병균이 나름대로 또 진화하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저는 좀 묘한 느낌이 머리에 좀 떠오르고 있어요. 묘한 느낌이요? 네. 어떤 느낌? 이런 바이러스성 불치병 이게 되게 이제 동물에서부터 시작되거든요. 그렇죠. 이번에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뭐 우한 폐렴이라고 얘기했습니다만은 요즘은 그 표현을 안 쓰고 있습니다만 네. 그게 박쥐에서 서식하는 바이러스인데 그 중간 숙주인 뱀을 먹으면서 이렇게 확산됐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요? 근데 에이즈도 그 중앙 아프리카의 녹색 원숭이를 사람이 식용으로 하면서 에이즈가 발생했다는 뭐 그런 얘기죠. 사스도 뭡니까? 사스도 바로 사양 고양이를 중국에서 식용하면서 퍼지기 시작한 거예요. 광우병은 뭐겠어요? 광우병은 소에게 풀을 먹이지 않고 바로 고기를 먹이면서 이 병원체가 이 바이러스인지 뭔지 아직도 밝혀지지 않습니다. 프리온이라고 하는 건데 이게 막 퍼지고 있는 건데 우리가 감당이 안 되죠. 그래서 그런 사실을 좀 생각해 보면 그렇네요. 인간이 무언가 그 미생물이든 자연의 인간이든 공존 자신의 질서를 어떤 그런 어기면서 생존 범위를 서로 미생물과 같은 바이러스의 보호해주는 품종이 공존 다시 공생의 시작됐다. 원리가 그런 거 아닐까?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라는 느낌이 좀 아무튼 지금은 들고 우한 있어요. 폐렴, 또 신종 그 코로나 자연적인 섭생 감염되지 체계가 않도록 깨지면서 우리가 조심하는 게 최선인 것 전염병도 같이 발생한다. 4월 총선 같은 국정 어떻게 운영에 생각하면 좀 인문학적으로 차질을 얘기하면 빚을지 모른다는 인간의 작가님 문명이 말씀을 자연을 들으니까 침범하면서 되죠. 접촉하지 않은 동물들과 바이러스가 하지만 결국은 인간의 변종을 노력 외에 일으키면서 극복될 인간을 것이라는 희망을 우리가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반격하고 어떤 있다. 상황이라도 그런 생각이 좀 극복해야 되는 들어요. 것이고 오늘 아이스크림은 우리가 그러면 무엇으로 한번 외쳐볼까요? 그렇습니다. 결국 우리 인간들의 노력에 의해서 전염병은 뭐 극복될 것이라고 네. 생각합니다만 저는 더 전염병보다 더 무서운 것은 전염병 바이러스가 아니라 인간의 무지와 부주의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본에 그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것도 중국 정부 당국에서 좀 부주의에서 병이 확산됐다는 그런 비난도 있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정부도 굉장히 주의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국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렇게 외치고 싶네요. 전염병이 무서운 것이 아니다. 더 무서운 것은 인간의 무지와 부주의다. 이렇게 외치고 싶습니다. 멋진데요. 좋습니다. 그럼 우리 한번 같이 한번 힘차게 외쳐볼게요. 우리가 이렇게 외치는 가운데 또 좋은 일들이 좀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종 코로나로부터 우리가 좀 자유할 수 있는 그런 좀 유쾌한 일들이 좀 생기길 바라는 마음으로 같이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외쳐볼까요? 전염병이 무서운 것이 아니다. 더 무서운 것은 인간의 무지와 부지이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미있는 아이스크림이었습니다.